그러면은 파트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라는 말에서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원래 녹화를 저기 수업하면서 녹화를 했었는데 날라갔어요. 예. 그래서 다시 녹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녹화하고 있고요. 이제 봅시다. 윅 2가 끝난 시점에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필기가 되어 있을 텐데 제가 다시 한번 말로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 언슈퍼바이스드 러닝도 뭐 어떤 건지 얘기를 했었고 리버스 러닝도 뭐 이런 거 있다. 근데 이제 우리 리버스 러닝은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니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왔는데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슈퍼바이스 러닝에 좀 집중해서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음, 언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에 딥러닝으로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약간 토픽이 메인 토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주어진 상황에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특성을 추출하고 알아내는 거를 이 딥러닝을 통해서 많이 하지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뭐 다루는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의 예시들을 보면서 공부하게 될 거라는 거고요. 그 예시로는 우리가 선형 회귀 문제를 가장 먼저 볼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회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어요? 회계 문제는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어요. 우리가 각 데이터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알아맞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고, 잠시만요. 음?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군.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알아맞히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각 데이터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알아맞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수학적으로 쓰기가 조금 어려워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쓰기가 조금 어렵다. 수학적으로 표현이 조금 어렵다. 뭐 나중에 하게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지만 지금 당장으로는 수학적인 표현이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정답은 예를 들어 강아지라고 하는 클래스인데 우리의 예측 값은 뭐 고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강아지랑 고양이의 예측과 실제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수학적으로 문제를 정의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반면에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속적인 값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걸 수학적으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제 값과 정답 값과 예측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정답 값은 1.7이에요. 근데 예측 값은 1.6이다. 그럼 얼마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얘랑 얘 사이의 차이가 0.1만큼 오차가 발생한다. 0.1의 오차가 발생하니까 이거는 더 좋다, 뭐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리그레션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이런 오차를 줄이는 거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오차를 최소로 만드는 이 함수 f를 찾는 거를 우리가 슈퍼바이즈 러닝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레션을 먼저 보는 이유는 우리가 저런 식으로 연속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제가 이게 변명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저 원래 글씨 못 쓰긴 하는데 최근에 제가 갤럭시 패드 쓰는데 갤럭시 탭 쓰는데 갤럭시 패드는 뭐야? 아무튼 갤럭시 탭 쓰는데 이거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하게 떨어지면은 그 펜촉 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인식이 되다 말다 하는 느낌이 있어. 아무튼 그래서 더 글씨가 좀 못났다. 아무튼 네. 녹화를 해도 헛소리 하는 거는 변하지 않죠? 아무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의가 쉽기 때문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볼 건데 그 대표적인 예시로 보는 게 요 오리온 포트랜드의 47개 집 면적에 대한 리빙 에리아 실면적 데이터입니다. 실면적 데이터 같은 거를 뭐 이런 식의 시골에서 얻는 거는 좀 그 다른 정보들 때문에 발생하는 집 가격의 차이 같은 거를 계산하거나 상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강남에 엄청 썩어 빠지는 집도 뭐 저기 시골에 있는 집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단순하게 이 실면적 가지고 단순한 리그레션이 안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의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좀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쓰게 되겠죠. 그래서 오리온 포트랜드의 집 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습니다. 우리가 테이블로 정리되어 있는 거를 보고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거 그래프 그리면은 각각의 리빙 에리어, 스퀘어 피트로 나타나 있는 각각의 리빙 에리어에 따른 그때 프라이스가 얼마다를 하나의 점들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를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뭐냐? 대충 내가 입력값이 2,500이다. 그러면은 2,500에 해당하는 대충 2,400 근처에 어떤 값 중에 얼마가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2,500 실제로 2,500쯤에 가보면은 뭐 얼마고 2,400쯤에 가보면 얼마고 이런 식으로 그때 어떤 데이터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어떤 데이터가 내가 알고자 하는 값에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2,500 스퀘어피트 집의 집의 가격이 궁금한데, 2,500 피트에 해당하는 스퀘어피트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은 거기서 그냥 읽으면 돼요. 여기 테이블 보고서 2,500일 때 얼마지 하고 이렇게 읽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X가 750일 때, 750쯤일 때는 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그죠?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 테이블에 어떤 Y 값에 대한 예측치를 참고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건 결국에 함수를 배우는 겁니다. X에서 Y로 매핑하는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X랑 Y 사이의 관계, 이게 X, 이 스퀘어 피트가 X고 실면적 데이터가 X고 그거에 대한 출력 데이터 Y가 프라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X랑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함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함수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두 개 다 함수가 될 텐데요. 함수가 요런 함수도 있고 요런 함수도 있습니다. 1차 함수, 직선 함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생겨먹은 함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가장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함수가 적절하다고 하면은 n개 데이터, 이거 위첨자는 보통 몇 번째, i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요거는 지금 1이니까 첫 번째 데이터라는 뜻이죠. 첫 번째 데이터랑 첫 번째 y랑의 어떤 요런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n개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함수를 유추할 수 있으면은 f를 유추할 수 있으면은 x랑 y 사이의 관계를 잘 유추하는 함수를 유추할 수 있으면은 750에서 적당한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적당한 데이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함수의 관계를 알면 x와 y 사이의 함수의 관계를 알면은 대충 그때 얼마더라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x랑 y 사이의 관계가 f라는 함수로서 나타난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게 리그레션의 접근 방식입니다. 물론 이 X는 단순하게 1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집을 살 때 우리 단순히 면적만 가지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면적만 가지고 생각할 거면은 집에 안 살죠. 그냥 뭐 땅 하나 사가지고 땅바닥에 누워 있죠. 예,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뭐 범죄율이라던가 다운타운까지의 거리, 뭐 다른 거 뭐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우리가 집값을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랏사이즈라는 거를 쓴다. 그러니까 실면적이랑 대지 면적. 그러니까 우리 집을 보면은 집이 이렇게 땅이 있고 땅 위에 이런 식으로 집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할 때 참 정성을 들이게 돼. 그치만 잘 그린다고는 안 했죠? 그죠? 네,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대지가 있고 대지 안에 있는 어떤 건물이 있으면은 이 건물 안이 사실 실면적이고 대지 면적은 또 별도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주택이 어떤 양식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랑 주택 거주 면적이랑 큰 차이가 안 나게 주택을 많이 짓는 편이죠. 왜냐면 층을 쌓아가지고 좀 거주 공간을 많이 만들고 막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또 뭐 아니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문화마다 뭐 차이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두 개를 다 고려해야지 제대로 된 집값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겠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가지고 예측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x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x1과 x2가 있는 거고요. x1과 x2가 있으면은 그러면 원래는 x랑 y의 관계로 x축, y축 이렇게 나타냈던 건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X1과 X2가 생겼으니까 X축, Y축을 각각 X1축, X2축으로 바꾸고요. 이번엔 G축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G축 하나가 프라이스 정보를 담고 있는 축 하나가 더 생기는 이런 형태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2차원의 입력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어떤 기호예요? X가 어디 안에 있다, 어떤 세트 안에 있다, 집합 안에 있다, 집합의 원소다라는 뜻이고요. 이때 R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 집합을 표현합니다. 실수 집합. 뭐 R 말고 C를 쓸 때도 있는데 C 같은 경우는 복소수 같은 거 표현할 때 뭐 이렇게 하고 다른 뭐 자연수가 G를 쓰던가 N을 쓰던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내추럴 넘버에 N을 쓰는지 G가 뭔지 모르겠지만 G를 쓰기도 하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수 체계마다 저기 그 집합을 그 안에 속한 그 자연수에 속하는 뭐 정수에 속하는 실수 집합에 속하는 그런 집합들을 표현하는 기호는 보통 이 더블 라인드 알파벳을 씁니다. 더블 라인 알파벳. 네, 저런 식으로 이렇게 선이 두 개라서 더블 라인이라고 불러요. 아무튼 저거를 써가지고 표현하면은 우리가 실수 집합이라는 거예요. X가 실수다, 어떤 실수다라는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Y도 역시 어떤 컨티뉴어스한 값, 실수로 나타난다라는 건데 X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제곱이 되어 있죠. 이거는 뭔 얘기냐면은 X라는 데이터가 단순 스칼라 값, 스칼라 값은 그냥 숫자 값을 얘기하는 거죠. 숫자 값이 아니라 벡터 값이라는 거예요. 벡터 값이고 데이터가 두 개 들어있는 값이다. 벡터 값, 데이터가 두 개 있는 값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2차원으로 써줍니다. 물론 더 많은 차원일 수도 있어요. 더 많은 D개의 차원. 그러니까 거주 면적, 뭐 대지 면적, 층, 상태가 얼마나 좋고, 뭐 집 코드 이제 포스탈 코드 우편 번호 이거죠. 우편 번호를 알면은 대충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위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탈 코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D개를 가지고 가격을 예측하는 데 갖다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인데 클래시피케이션은 보기에 유사해 보여도 뭐 리빙 사이즈, 라스 사이즈 이렇게 두 개를 써가지고 유사해 보여도 얘는 지금 우리가 어떤 컨티뉴어스한 값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유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랑 세모 각각의 어떤 집 종류에 해당하는지 타운하우스인지 하우스인지 뭐 약간의 차이가 있죠. 타운하우스랑 하우스 그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지어놓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있는 형태에다가 그냥 들어가서 사는 거고요.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지은 집들, 그러니까 주택, 그 사람마다 개성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주택들이고 타운하우스는 보통 회사에서 지어놓은 똑같은 거를 여러 개 지어놓은 거를 보통 타운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 원래는 이 리빙 사이즈랑 라 사이즈가 있고, 리빙 사이즈랑 라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X1축과 X2축이 있고요. 그죠? X1축과 X2축이 있고, G축으로, 뭐가 있었어요? 원래 프라이스라는 게 있었어요. 프라이스라는 게 이 G축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렇게 X1, X2축 있고, G축으로 프라이스라는 게, 잘 써봅시다. 프라이스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것처럼 점들이 이렇게 공간상에 컨티뉴어스한 가격을 갖고 있으니까 공간상에 저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 프라이스가 아니라 여기가 클래스가 된다라고 이해하면은 클래스가 두 종류밖에 없죠. 지금 하우스랑 타운하우스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X1과 X2 있을 때 어떤 쪽에서는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저기 예를 들어서 어, 잠깐만요. 이거를 리빙 사이즈라고 보고 X1이라고 보고요. 요거를 라스 사이즈 X2라고 봅시다. 얘를 지금 이렇게 눕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약간 눕혀놓고 그리고 G축으로 한번 클래스를 올려놓는다 생각하면은 클래스가 0일 때랑 1일 때가 있다고 가정하고 0이면은 예를 들어서 어, 타운하우스 1일 때는 하우스.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동그라미들, 타운하우스들은 여기에 이렇게 바닥에, 여기 이 바닥 평면, 클래스가 0이기 때문에 바닥 평면에 이렇게 깔려 있을 거예요. 그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 타운하우스, 왜 졌지?
하우스는 여기 1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1에 해당하는 요 평면이 있을 거거든요. 그죠? 평면이 이렇게 위쪽에 있는 지축이 1인 요 평면 상에 존재하는 점들로 찍혀 있을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평면상에다가 클래스 뭐 하우스랑 타운하우스 이렇게 이해하는 거랑 이렇게 공간상에다가 지축이 0 또는 1로 나눠져 있는 공간상에 나눠진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앞에서 리그레션을 먼저 본다라고 했지만 클래시피케이션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간상에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배치됐고 얘는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배치됐을 뿐이지 뭐 문제 정의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나중에 가면은 비슷하게 볼 거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저기 다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냐 이런 건데 뭐 이런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으면은 이런 이미지 입력으로 받아서 클래스를 알아맞히는 거 이런 걸 할 거고 여기 보면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 D계에 R D 차원의 입력값 X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미지는 어떻게 집어넣냐? 우리가 뭐 나중에 배우다 보면은 딥러닝에 뭐 CNN이라던가 이런 거를 쓰게 되면 좀 다르게 들어갑니다만 여기서는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벡터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집어넣냐?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픽셀들이 쭉 있잖아요. 픽셀들을 여기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쭉쭉쭉쭉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200번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순서대로 X1, 1번 픽셀, 2번 픽셀, 3번 픽셀 해서 200번 픽셀까지 그냥 일렬로 세운 이런 벡터를 갖다가 쓰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우리가 벡터로 만들어서 집어 넣어주면은 이미지를 가지고 리그레션을 할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 디텍션도 비슷한 예제고 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 거 대체 어떻게 일어나냐? 데이터가 들어오면은요, 러닝 알고리즘 우리 모델이라고 얘기했던 녀석을 학습시킬 건데 x라는 입력값에 대해서 이 모델을 어떤 함수 여기는 하이퍼테시스의 약자로 가설의 약자로 h라고 썼는데 뭐 h가 아니라 그냥 히든 h가 아니라 저기 아무 펑션 f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펑션 f가 될 수도 있습니다. x 입력으로 받아서 y를 프레딕션하는 게 목적이고요. discrete, continuous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저기 분류가 되거나 회귀가 되거나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거나 리그레션이 되거나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돌아와서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건 대체 뭐냐? 우리가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이 ax 플러스 b가 1차 함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선형 함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거는 이 선형 함수, 리니어 펑션을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선형 회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선형 함수 이 1차 함수를 보면은 자, 봤을 때 그 함수가 선형 함수일 때 이런 리니어 함수 선으로 나타나는 함수일 때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1차 함수, 선으로 생긴 요 함수 어떻게 정의돼요?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함수들은 되게 많죠. 뭐 이런 함수도 있고 저런 함수도 있고 요런 함수도 있고 요런 함수도 있고 요런 함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직선이기만 하면 다 1차 함수잖아요. 근데 1차 함수를 정의하는 거는 y는 ax 플러스 b의 꼴일 때 여기 들어가는 a, 즉 기울기랑 b, 절편값이 y 절편인가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y 인터셉트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던데 아무튼 이 기울기랑 절편값이라고 하다가는 이 a랑 b 뭐 저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그냥 a랑 b라고 하는 저 값에 특정한 값을 넣으면은 함수의 모양이 결정돼요. 예를 들어서 a에다가 1을 넣고 b에다 0을 넣으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라는 거를 알 수 있죠. y는 x라는 함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a에다가 2를 넣고 b에다가 0을 넣으면은 이렇게 똑같은 0과 0을 지나고 y는 2x라는 함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즉 a랑 b에다 어떤 값을 넣는지에 따라서 이 선형의 형태가 결정된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요렇게 파란 색깔 점들을 잘 설명하는 그 파란 색깔 점들의 x랑 y 사이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함수를 얻고자 하는 게 이 리그레션의 목표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노란 색깔 선 대신에 뭐 이런 선형함수일 수도 있고 저런 선형함수도 있고 이런 선형함수일 수도 있고 어떤 선형함수가
좋은지 모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대충 이 데이터 사이를 지나가는 어떤 선형 함수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아까 ax 플러스 b라고 했지만 이거는 이제 세타라는 거를 써가지고 a 대신에 세타 1, b 대신에 세타 제로를 써가지고 표현한 건데 의미는 동일해요. x1과 hx 즉 프라이스 하이포테시스 함수를 통한 어떤 hx라고 하는 이 x랑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함수를 배우고 싶은데 그 함수를 정의하는 게 아까는 y는 ax 플러스 b에서 a랑 b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세타 제로랑 세타 1을 이용해서 표기하겠다. 이걸 가지고 학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이는 없어요. 그냥 세타라고 하는 문자 하나를 써가지고 표현하나 a랑 b라고 하는 문자 두 개를 써서 표현하나 이거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당연하겠지만 세타0랑 세타1이 적절하게 이 x랑 x1과 y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됩니다. 이런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거. 이런 세타0랑 세타1을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매개 변수. 우리가 이 세타0랑 세타1이 결정되면은, 매개 변수라는 게 결정되면은, 매개 변수가 결정되면, 함수가 결정될 때, 결정된다. 함수가 결정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매개 변수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함수를 결정짓기 때문에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어떤 것이 결정 지어지기에 필요한 매개체다. 그래서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가 결정되면은 함수의 형태가 결정되는 거죠. 매개 변수가 결정되면은 함수가 결정된다. 그래서 제가 뭐 말을 섞어 쓰는데 그냥 파라미터라고 부를게요. 파라미터랑 매개 변수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찾는 게 결국 가설함수 h를 배운다는 게 된다라는 말도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이 함수, 1차 함수가 세타 제로랑 세타 1에 각각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함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파라미터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결정을 해야 우리가 뭔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대체 어떻게 생겨먹는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만약에 x가 여러 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될 거고 세타 제로 x1 x0 세타 1 x1 세타 2 x2 세타 3 x3로 한 다음에 세타 제로를 1로 고정해서 부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선형 함수를 풀어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서메이션 형태로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선형 함수 가 입력이 다차원일 때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선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수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대상인데 우리가 여기서는 그것까지 굳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만 보면은 각각의 변수에 하나의 매개 변수가 곱해져서 더해진 상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각각의 변수라는 거는 x0, x1, x2, x3라고 하는 각각의 변수들이 있고요. 매개 변수들, 각각의 변수들이 있는 거고요. x0, x1, x2, x3 총 4개의 변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에 각각의 세타 0, 세타 1, 세타 2, 세타 3라고 하는 각각의 매개 변수가 곱해져서 전부 다 더해져 있는 형태로 이런 선형함수를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선형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거에서 x0는 항상 1이라고 x0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그죠? x1, x2, x3만 있는 거고 x0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 거는 x0는 1인데 무조건 1인 녀석인데 여기다 굳이 만들어서 넣어준 이유는 우리가 썸메이션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줬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hx라고 하는 가설함수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리그레션 문제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있는 거고요. 이 함수를 통해서 적절한 파라미터 세타 제로부터 세타 d까지를 찾는 게 목적이 될 거예요. 아까 우리 ax 플러스 b에서 a랑 b를 찾았던 거 혹은 세타 제로 플러스 세타 1 x1에서 세타 제로랑 세타 1에다 적절한 거를 찾았던 것처럼 여기 들어가는 모든 세타 즉 세타 제로부터 세타 d까지의 적절한 값을 찾아 넣어서 x랑 Y 사이의 관계를 우리 입력 데이터로 들어오는 X와 Y 사이의 관계를 잘 학습하는 가상함수 H를 학습하는 게 목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파라미터화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파라미터화 되어 있다는 표현은 우리가 그 파라미터가 결정되면은 그 함수가 결정되는 경우 파라미터들을 어떤 값으로 채워 넣으면은 이 함수가 결정되는 경우를 우리가 파라미터화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결국에는 여기 있는 값들에다 어떤 숫자를 채워주면은 그 함수의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들을 통해서 함수의 형태를 배울 수 있을 때 우리가 파라미터화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배우냐? 최소제곱법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 최소제곱법 여기 파트 2라고 써져 있죠. 그 다음 파트 저기 윅 2를 보시면요.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가설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실제 값은 아니에요. 그죠? 실제 함수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그 x랑 y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 1차 함수가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여기 500일 때 이렇게 좀 약간 차이가 발생하고요. 1000일 때도 약간씩 차이가 발생하고 이게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가설함수를 통해서 예측한 값 y hat과 실제 값 y 사이에 차이를 계산해서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녀석을 찾아야 된다. 우리 아까 앞에서 저기 리그레션에 대해서 배울 때는 아그, 민, 저기 f하고 f x 마이너스 y의 절대값, 즉 요거 fx가 y 햇으로 써가지고 y에 대한 예측값을 f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얻었을 때 정답값과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만드는 f를 찾겠다 이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지금 배운 내용으로 쓰면은 f라는 함수가 어떻게 결정된다 그랬어요? 파라미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타가 결정되면은 함수도 결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세타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h x 혹은 h라는 함수가 세타로 파라미터가 되어 있다는 의미로 h 세타 x 이렇게도 씁니다. 마이너스 y의 절대값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x랑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쓰는 가설함수 어떤 그 선형 함수와 y 사이의 차이의 절대값 얼마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계산하고요. 그게 최소화되도록 만드는 세타를 찾겠다. 이런 식으로 쓰는 방식으로 우리가 최적인 세타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할 때 우리가 오브젝티브 함수 오차를 제곱으로 계산합니다. 그게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오차 스퀘어는 이제 제곱이죠. 스퀘어 즉 오차를 계산한다. 차이의 제곱, 차이의 스퀘어를 계산해 가지고 그게 최소가 되도록 만드는 방식을 쓴다. 이 J 세타 이렇게 정의했죠. 그 J 세타가 최소로 되도록 만드는 세타를 찾는다가 목표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데이터 하나에 대해서만 오차가 최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 모든 데이터, 1번부터 n번까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최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번부터 n번까지의 오차 제곱을 다 더해서 J세타라고 하는 목적 함수, 우리 최적화의 목적을 결정하고요. 그 최적화는 최소화가 되는 거죠. 그 J세타를 최소화시키도록 만들면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오차 제곱 합이 최소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오차 제곱이 최소화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2분의 1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 오차 제곱합을 최소로 만드는 거를 찾기 위해서 미분을 이용하게 되는데 미분을 이용할 때 좀 편의성을 위해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를 갖다가 쓰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배우도록 하겠고요. 예, 조금 길게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적당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파트 2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2주차 것도 가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